마테리얼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게임의 N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뭘지 바로 보시죠. 저 전투기 하면 사실 팬텀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일단 F-22고 뭐 본 적도 없고 우리 무조건 그냥 F-4 팬텀인데, 예, 진짜 이거 뭐 추억입니다. 이거는요. 예. 네, 지금 뭐 부세대라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요즘 팬텀 운영한다고 노인 학대라고 그래요. 노인 학대. 요즘은 수호이 35 뭐 이런 거. 그러네. 쌍방으로 이렇게 저 날리세요. 이거 오늘 시작부터. 예. 팬텀도 타보셨어요? 못 타봤습니다. 아,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죠. 저도 당연히 타보지 못했지만 가끔씩 봐요. 왜냐하면 뭐 만드셨어요? 프라모델로? 그 당연히 그 만들었고요. 아, 예.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어요 이게요. 아, 그래요? 예, 저기 네. 여주 휴게소라고 영동고속도로에 네. 제가 일 때문에 실제로 이쪽으로 가끔 갑니다. 근데 거기 여주 휴게소에 이게 한 대가 전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천 휴게소 쪽에도 전시가 돼 있고. 휴게소에도 있군요. 이거 좋은 정보였습니다. 여주 혹시 가시는 분들 많이 가잖아요. 또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되면 거기 예, 길 엄청 막혀요. 예, 하실 때 이렇게 안보 교육차 팬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 또는 사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봐야겠죠. 근데 F4 팬텀 제가 2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조가 이게 원조가 아니라 또 따로 있나 봐요. 역사적으로. 네, 팬텀 F4 전에 팬텀이라는 별칭을 쓰는 전투기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든지 특히 이제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최초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아, 예. 뭐 이것이 처음이다. 예. 또 단독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또 위험한 기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새로운 게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뭐 없는 줄 알았더니 뭐 몇십 년에 있었다더라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닌 뭐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실수로 하여튼 그 오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최초 뭐 중요하죠. 네. 근데 최초의 실용 제트 전투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메서슈밋 Me-262였잖아요. 네. 그 최초의 함상 제트 전투기가 함상 항공모함에서 입장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함재기라고 그러는데 함재기 제트 전투기가 바로 FH-1 팬텀이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친구인데요. 이건 뭐 우리가 아는 팬텀하고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예, 다른 형태입니다. 1946년 7월 21일에 당시에 미드웨이급 항모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함에서 이륙한 다음에 이함한 다음에 착함하는 이착함 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47회였나요? 그때는 육군 투견, 육군 항공대의 제트 전투기 F-80 슈팅스타를 다룬 적이 있죠. 그게 6.25 전쟁 초기에 참전해서 전공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슷해 보이는 얘가 좀 세련돼 보여요. 우리 FH-1 팬텀과 이게 좀 얼핏 보면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 그냥 거기서 거기. 한 1년 정도 이게 이제 개발이 늦어진 거죠. 늦었던 거죠. 사실 그 뭐 육군 뭐 항공기, 뭐 해군 항공기 이렇게 구별이 있는 거 참 신기하긴 한데, 근데 해군이 참 그 태평양 연전다고 잘 나갔을 것 같은데 1년이나 늦어진 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승승장구했던 것 때문에 개발이 늦어진 건데요. 승승장구해서 개발이 되었다고요? 네. 사실 유럽 전선에서는 이 독일의 신무기들을 보고 뭐 V2라든가 굉장히 그 놀랐었어요. 육군에서. 근데 이 태평양에서는 미군이 일본을 상대로 이제 연전 연승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이 제트 엔진을 가진 항공기를 별로 필요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건데, 그래서 개발도 이제 맥도널드사가 담당을 하게 되죠. 맥도널이요? 예. 예. 아니,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떼렌떼 그거 아닙니다. 그냥 여쭤본 거예요. 맥도널? 맥도널드 더글라스사가 있는데 그 더글라스 합병하기 전에. 그렇죠. 지금 나중에 맥도널드 더글라스사가 되고, 그래서 당시의 전투기 주력 회사는 이제 그루만사하고 보우투사였거든요. 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원래 주력 회사였는데
이 회사들은 기존에 이제 전투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당시 전시니까 생산 능력도 부족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열이가 안 되니까 이제 또 맥도날드사가 맡게 된 거죠. 근데 이 제트 엔진인데 이 팬텀 같은 경우엔 속도가 별로 빠르지가 않아요.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비행거리도 짧고 또 무장 탑재량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1950년 해군에 인도된 이 기체가 전부 이제 F9, F 팬서로 교체가 되고 또 해병대는 1954년에 퇴역을 시켜버리고 해서 사실은 금방 잊혀진 기체입니다 이게. 네. 여하튼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함상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을 장착한 이 신세대 기체들이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그 시초를 열었다. 이 FH-1 팬텀은 이제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스펙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따져봐야 되는 게 본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F80이랑 또 비교를 해주셔야죠. 네, 뭐 47에 방송됐던 내용인데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복습을 필요하죠. 예. F80 슈팅스타를 먼저 보면 최고 속도가 시속 965km고 순항 속도가 시속 660km고요. 무장의 경우는 12.7mm 기관총 6문, 454kg 폭탄 2발, 로켓탄 8발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었고 FH-1 팬텀은 이에 비해서 최고 속도가 771km 느리죠. 순항 속도도 400km 이것도 좀 떨어지고 12.7mm 기관총도 4정 그다음에 로켓탄도 8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FH-1 팬텀이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 아까 원쌤 말씀하셨지만 당시의 프로펠러 전투기들에 비해서 그다지 성능이 나은 점도 이제 없었다는 거고요. 근데 오늘 주인공은 이게 아니라 F4 팬텀 2 아니겠습니까? 팬텀 2 이거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그래서 FH-1 팬텀은 성능도 별로가 해서 잊혀져 가는데 맥도날드사가 이제 이 팬텀을 기초로 이제 후속 모델들을 만들죠. F2H는 벤쉬라고 붙였고 F3H는 디몬. 이게 마귀 시리즈예요. 마귀 시리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전투기를 만들어 가는데 이 팬텀은 유령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해군 전투기 개발하는 전문 회사가 됩니다. 맥도날드사가. 1955년에 미국 해군이 이제 빠른 항공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새로운 전투기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스펙이 어떤 걸 요구를 했냐면 최대 속도가 마하 2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AIM-7 공대공 미사일 뭐 이런 걸 갖추고 주무장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 폭격기로부터 함대를 지키는 역할. 그러니까 방공 전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함재기니까. 이 조건에 맞는 제트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의 F4 팬텀 2가 되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 거론된 그 이름은 팬텀이 아니었어요. 그 뭘까요? 만약에 이런 비행기라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유령 시리즈. 바로 고스트. 스펙터. 괜찮네. 스펙터도 뭐 그 비슷한. 더 무기스러워요, 좀 고스트보다. 사실은 같은 유령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차원적인 단어가 아니었나.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근데 맥도날드사 쪽에서 처음 고려했던 이름은 사탄이었어요. 사탄. 너무하다. 드래곤볼도 아니고 하잖아요. 야, 우리 저 구소련 SS-18 ICBM이 사탄이었는데. 있어요? 사탄이라는 게? 우리 전에 다뤘었죠. ICBM 할 때. SS-18 별명 복습이 사탄인데. 미국이 뭐 어쩌고 해도 기독교가 강한 나라인데 그래도 사탄이라는 이름 붙이면 좀 과하지 않나. 그다음에 미트라라는 이름도 미트라는 이제 페르시아 지방의 그 빛과 진리의 신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이국적이고 어려운데. 또 요정 이런 거. 그렇죠. 미트라는 사탄은 좀 과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보기에 공무원들도 조심스러운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사탄은 넘어야죠. 그냥 팬텀으로 하자. 팬텀 좋다. 아니 그걸 타는 조종사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이상하죠. 내가 사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팬텀이 됐는데 팬텀은 원래 있었으니까 이제 팬텀 2가 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FH-1 팬텀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팬텀이라고 하면 그냥 이 F4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스펙 분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팬텀. 이게 이제 F4 팬텀이고 밑에서 찍은 아래에서 보니까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요.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그 이게 이제 F4 2형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길이가 19.2m, 높이는 5m, 날개폭은 11.7m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이제 연료나 무장을 탑재하진 않은 자체 무게만 13.8톤이고요. 여기에 이제
열변화 무장을 최대한 탑재했을 때 그 맥스 페이로드라고 그걸 28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총 15톤 가량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엔진이 이제 두 개입니다. 이거 쌍발기. 엔진이 강력해가지고 분당 210m의 상승 속도를 갖고 있고 최대 속도는 아까 마하 2 이상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하 2.2. 그래서 최대 속도를 자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료도 최대 7,022리터를 탑재해서 3시간가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트기 치고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레드홈이라고 이 안에 이제 레이더가 들어있어요. 레이더에 들어있고 뭐 적외선 탐지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폭탄 투하 장비 갖추고 있고 이 사진에서 보시면 밑에 이제 미사일이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양쪽 끝에 보이시는 이 하얀 길쭉한 게 이게 함이라는 적 레이더기 이제 공격하는 미사일이에요. 레이더기 공격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약간 짧고 뭉툭한 하얀 미사일. 요거는 이제 매버릭이라고 불리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적 전차라든지 이 지상 장비를 공격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최신형은 이제 대함 미사일형도 있어요. 적 함정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형도 있는데 그런 미사일이고 공대공은요? 공대공은 요 가운데 시꺼먼 거? 가운데 동체에 바짝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AIM-9 스페어라고 불리는 요거 두 개 말씀하시는 거죠? 공대공 미사일 길쭉한 게 이제 붙어 있는 동체에 바짝 붙어 있는 이게 이제 스페로라는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거는 적의 이제 전투기 열이 아니고 그 레이더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보다 더 신형은 앞라면에 신형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이 레이더 유도 미사일 중에는 그냥 대표적인 그런 미사일 중에 이제 하나였죠. 그렇군요. 그래서 무려 총 한 8톤 이상의 각종 폭탄 미사일 등을 탑재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개발된 전투기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 무장 탑재량을 자랑했던 무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원조였던 FH-1이 뭐 그 함재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스펙에 어떤 희생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부분도 이제 그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함재기 그렇죠. 특징이 있겠죠? 일단 날개가 접혀요. 뭐 날개 접히는 때 그렇겠네. 날개 접히는 것들 나중에 많이 나왔지만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전문가. 이 바깥쪽 날개가 이렇게 90도로 완전히 접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이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콕하라고 하지 말라고. 문콕하지 말라고. 비싼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 이런 건 이제 유압 장치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기름이 가득 들어 있는 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압축이 되지 않는 그 유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눌러가지고 줄어들어 버리는 건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는 이제 압축 누른다고 이게 뭐 쪼그라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기름을 잔뜩 넣어놓고 여기 이제 피스톤으로 누르면 이게 들어간 만큼 이쪽에 힘을 받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디가 포인트냐면 요걸 좁게 만들어요. 좁게 만들어서 누르면 이제 사실 뭐랄까 브레이크 페달이라든가 뭐 어떤 장치들은 이렇게 큰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걸 좁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좁게 만들어서 누르면 누른 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물론 이쪽이 넓으니까 올라가진 않지만 그만큼 큰 면적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이론입니다. 이게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17세기에 나온 이론이에요. 원래 이미 굉장히 오래된 건데 페달 하나를 바른 정도의 힘만 눌러줘도 그래서 기름을 적은 힘으로 좁게만 적은 그렇죠. 힘으로 좁게 만들어서 적은 힘을 넣어줘도 이쪽에서는 물론 누른 만큼 올라가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뭉치가 이렇게 뭐 이제 조금만 눌러주면 되잖아요. 그럴 때 작은 페달만 밟아도 이 큰 게 움직이면서 탁 눌러주는 이런 식의 장치, 이런 게 이제 유압 장치거든요. 그 작은 힘으로 몇 배의 효과를 그렇죠. 거둘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기름 유군이에요. 기름을 가지고 이제 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스위치라든가 작은 레버라든가 작은 페달 가지고 큰 걸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복잡한 전자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날개를 접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F4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땅에 내린 다음에 이 항공모함 다 지나가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멈추는 장치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비행기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비행기가 공중에 이제 뜨는 원리를 뭐 그러니까 날개 이렇게 있으면 뭐 날개 뒤에 이렇게 꺾으면 그 각도에 의해서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비행기가 그건 이제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고 비행기가 뜨는 원리는 속도입니다. 속도를 낼수록 항공기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날개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주로 이제 점점 빨리 달리면은 이제 비행기가 뜨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뒤에 움직이는 건 큰 역할이 아니에요. 빨리 속도를 빨리 내면 공중에 뜨고 이제 하늘 안에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를 낮추면 떨어집니다, 조금씩.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내리려고 한다면 속도를 많이 낮춰야 되잖아요. 갑자기. 예. 꽤나 낮춰야지 여기에 내려서 이 활주로를 다 지나쳐서 떨어지지 않고 이 항공모함 안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 그렇게 속도를 낮춰버리면 이 높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뿜어내가지고 일부러 또 이런 식의 좀 보조 장치가 있어서 이 천천히 속도를 갖고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좀 떠 있게 만들어주는 이 양력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붙여놨고요. 여기 통날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딱 붙어 있지가 않고 정확하게 각도가 그러게 삐죽 나왔네요. 끊어져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날개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이걸 이렇게 톱니 뭐 개이빨 이렇게 부르거든요. 개이빨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네, 독투스라고. 아, 독투스. 독투스. 예. 요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급기동 중이나 이착륙 시에 소형들이 흐름을 이제 원활하게 해가지고 급기동이나 이착륙성을 높이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이게 잘려나간 삼각 날개 끝에 잘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뾰족하지가 않네요. 예. 이런 걸 이제 잘려나간 삼각 날개 크롭드 델타 윙이라고 부르는데 고속 비행 마하 2.0 이하의 이상의 고속 비행을 위해서 또 설계를 했고. 그래서 고속으로 날아야 되고 착륙 때 뭐 이륙 때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아주 집약된 그런 고성능 함재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네. 함정이라는 게 진짜 이게 까다롭네요. 조건이 말씀 들어보니까. 예. 실전 배치는 언제쯤 됐을까요? 예, 이제 팬텀 2의 프로토타입 시제기는 1958년 5월 27일에 첫 비행을 했고요. 그로부터 약 3년 뒤인 1961년 10월에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964년 이후에 베트남전에서 이제 활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1967년하고 73년에 제 3차, 4차 중동전이 각각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군의 주력 전폭기로서 이제 활약을 했고요. 거의 실전에서는 이제 큰 전쟁에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91년 걸프전인데 그때는 이제 와일드 위즐 기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 와일드 위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군의 방공망, 그 레이더라든지 이런 레이더 기지라든지 이런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전파교란, 이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또 일부는 아까 보여드린 함이라고 불리는 대레이더 기지 공격용 미사일을 장착하고 이 이라크군의 쉽게 얘기하면 눈을 파괴한,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 그런 와일드 위즐기 역할을 그때 이제 팬텀기가 했죠. 그러면서 팬텀의 경우 미군에 있어서도 해군은 물론 공군에게도 상당히 장기간 주력기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언제쯤부터 쓰였을까요? 우리 군에는 이제 1960년대 F5의 프리덤 파이터라는 이 전투기를 쓰고 있다가 1969년 8월에 팬텀 F4D 팬텀입니다. 그때 1개 대대 18대를 69년 8월 29일에 들어오는데 그때 대구 기지에서 인도식을 했죠. 그 뒤에 총 70여 대를 도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무기 도입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팬텀이 지금 얘기하면 한때 F-15, 지금 F-35 같은 최신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F-22 같은 최신의 기였던 거예요. 당대 최고? 당대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일본에도 팬텀을 안 들여왔어요. 근데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우리 공군이 팬텀을 들여온 거예요. 그때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 팬텀, 동북아에서는 최초의 팬텀이 보유국이 됐고
그때부터 역사적인 사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 월남전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것도 그렇겠네요. 우리가 네. 같이 또 그러니까 우리 전 베트남전 지나고. 파병도 했고 네. 그다음 미국이 그때 이제 그 닉슨 독트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발을 빼려고 그런 네. 상황이었고 또 무기는 주고 빼. 예, 그다음에 그거, 또 북한이 일일 사태 푸에블로 납치 120일 격추 이런 또 도발을 세게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를 달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또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네요. 네. 그, 이런 신문 스크랩 찾아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말려 있는 거. 그거 다 잘 나온 건데 그죠? 네. 그것도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있었네요. 예. 모델 몇 개 만드셨다고 이거를? 3-4개 만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진짜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직도 완전 왕성한 현역이었고 2010년에 퇴역했으니까 왕성한 현역이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인기 기체들이 있었습니다. F-14, 톰캣, F-15 이글, 그뭐 톰캣 같은 경우에 날개가 접혀지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아무튼 F4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기 이 방위상금 헌납기, 방위상금 성금 헌납기. 뭐요? 네. 이게 국민들이 모은 성금으로 구입한 기체가 5개가 있었어요 그때. 아, 우리 국민이 돈 모아서 샀다고요? 예. 비행기는? 예. 그래서 여기 기계인 마킹이 줄 알았어요. 방위성금 헌납기 이렇게 지나가다 돈 넣으면 들어오는 그 기계가 아니라 그런 기체. 예, 그런 시대는 없었고요. 또 학교에서 걷었죠. 되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돈을 낸 기억이 나요. 예, 예, 저는 성금을 낸. 이걸 사는 돈을 낸 기억은 없고. 현금 내기 카드로 내겠어요. 없네. 이걸 초등학생. 현금을 아니 내. 아니 성금을 냈다고. 성금. 아, 예, 예. 아,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현금 내기. 그래서 이제 방위상금 헌납기라는 마킹이 붙어 있어요. 그 이제 데칼이라고 그러죠. 이 전문 용어로. 그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촌스럽잖아요. 이 팬텀에 방위상금 헌납기라고 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컬트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걸 아직도 그 안 만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쪽 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고가로 거래될 수 있지 않나. 안 쓴 게 역시. 네네. 그렇죠. 또 우리 국민이 이렇게 필요할 때 다 같이 그 단합된 그런 면모를 이렇게 방위 성금 헌납기를 통해서도 잘 보여줬네요. 자, 당시 최강의 다목적 전투기 F4 팬텀 2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본방 야사인데 추락하는 팬텀의 조종사를 동료 팬텀 조종사가 살려냈다고 합니다. 이거 떨어지는 거 날개로 받았나? 뭐지? 이거 궁금한데 이거 빠른 비행기를요? 신기하네. 이거 톰 크루즈가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지 본방 야사 보겠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뒤덮인 참혹한 전장. 만약 내 소중한 전우가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다면 또는 포로로 붙잡혀 간다면 그걸 지켜보는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던 베트남전 당시 희생을 무릅쓰고 동료의 목숨을 구한 공군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미 공군 조종사인 파도와 아만데이는 팬텀기를 몰고 북베트남 철강 공장 폭격에 출격합니다. 그들은 F-105 전폭기 편들을 호위하면서 적기를 쫓아내는 임무를 맡았죠. 그런데 목표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적기는 나타나지 않았고 두 팬텀기는 F-105 전폭기와 함께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때 지상에서 북베트남 대공포들이 접근하는 두 팬텀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강력한 화력에 파도와 아만의 팬텀기는 피격을 당하고 맙니다. 다행히 파도의 팬텀은 손상이 심하지 않았죠. 잘만 조정하면 라오스 남쪽에서 대기 중인 급유기까지는 겨우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인 아만의 팬텀은 위험했는데요. 연료가 새기 시작하더니 1분도 안 돼서 2톤 가까이 되는 연료가 새어 나가버린 겁니다. 최소한 적진에서 벗어나 비상탈출을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럴 만한 연료조차 남지 않았죠. 만약 북베트남 영공에서 비상탈출을 하게 된다면 생포대에 처형되거나
포로 소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았죠. 곧 아만의 팬텀기는 연료가 바닥나버리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파도는 위험에 처한 아만을 도저히 혼자 내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요. 이대로 아만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그때 한 가지 묘안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파도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하는데요. 바로 아만의 팬텀을 라오스 국경까지 밀고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민다는 걸까요? 파도는 먼저 자기 팬텀의 기수로 아만의 팬텀 후미를 밀어봅니다. 그러나 아만의 팬텀에서 나오는 후류 때문에 파도의 기체가 흔들려서 정확히 맞추는 것이 어렵죠. 이번엔 아만의 팬텀을 자신의 팬텀 등 부분으로 떠받쳐서 비행하려 했지만 역시나 불가능했습니다. 이대로 동전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문득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는 무전으로 아만데에게 착함시 쓰이는 테이루크, 즉 후미에 달린 구성용 갈고리를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타고 있던 팬텀의 전방 유리창으로 받쳐서 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면 갈고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파도를 덮칠 수도 있는 상황. 그럼에도 그는 걱정이 없었죠. 팬텀의 전방 유리창이 2.5cm가 넘는 두꺼운 강화 유리라는 걸 믿고 진행한 겁니다. 파도의 생각대로 전방 유리창은 아주 튼튼했죠. 파도의 팬텀은 아만의 팬텀을 뒤에서 밀면서 비행하게 됐는데요. 두 대의 팬텀이 한 쌍의 엔진만으로 비행을 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한 기류. 30초마다 미끄러지는 갈고리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힘들게 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격됐던 파도대의 팬텀에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왼쪽 엔진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엔진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 파도는 왼쪽 엔진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엔진으로 두 대의 팬텀을 버티기엔 엔진 힘이 너무 모자랐죠. 10분만 지나면 파도대의 팬텀도 연료가 다 고갈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북베트남을 벗어나 라오스 상공 내에 진입한 것이 확실해 보였죠. 파도는 아만과 그의 후방석 승무원 호튼 중에게 비상탈출을 지시했고 이들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그 또한 승무원 웨인 중과 함께 비상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들 4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돼 기주로 귀환하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파도데이와 그의 후방석 조종사 웨인 중위는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만은 전역 후 루게릭병에 걸려 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죠. 이때도 아만을 향한 파도의 전우회는 여전했습니다. 아만 재단을 만들어 기금을 모아 그를 도와준 것이죠. 한 대의 엔진으로 비행한 두 대의 팬텀. 그건 마치 하나의 심장으로 두 생명이 버틴 것과 같은 일이었죠. 파도는 소중한 아만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기꺼이 나눠준 겁니다. 그날 하늘에서 불타고 있었던 건 바로 전우를 향한 뜨거운 심장 아니었을까요? 상당한데요. 저는 정말 그 조종사가 대단하다는 게 그 교본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학교에서도 안 가르쳤을 거고
그 해본 적이 없는 사례인데 하여튼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또 하나는 처음에 저는 이게 보고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어서 왜냐하면 테일 후크라고 이 항모 착함할 때 이제 고리 이제 쉽게 말하면 갈고리잖아요. 이게 그 착륙거리 짧게 만들어주는 갈고리인데 그럼 보통 이제 일반적인 끈으로 생각하면 이게 휘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금속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밀면 그대로 그 힘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정말 상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전쟁 중엔 아니 그런 상황에는 그 순발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우지 가르칠 수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또 기가 막힌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낸 파일럿이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F4 팬텀 2로 돌아가서 총 몇 대나 생산됐습니까? 네, 1980년대 초까지 5,195대가 생산됐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서방 세계의 제트 전투기 중에는 최초로 5,000대를 넘은 베스트셀러죠. 아, 그래서 베스트셀러군요. 네, 베스트셀러. 이거보다 이제 훨씬 많이 생산되는 게 있어요. 미그 21. 구소련의 미그 21. 그거는 이제 뭐 F4 팬텀 라이벌 비슷한 존재인데 대수만 따지면 소련에서만 10,000대 정도가 생산이 됐고 그 외에 뭐 북한이니 뭐니 뭐 동국공국에 굉장히 많이 아프리카니 뭐니 많이 판매 또는 이제 라이센스 생산이 돼가지고 그것도 몇천 대 됩니다. 다 하면 한 13,000대 이상이 생산된 걸로 알려지기 때문에 아마 제트 전투기로는 그 기록을 깨기가 힘들지 않을까. 한 자리에 모아놓은 엄청나고 10,000대가 넘게. 소위 밀리터리 매니아들 입장에서 이 제트 전투기 하면 그 역사를 딱 봤을 때 역시 가장 뭐 넘버 1, 2로 꼽힐 수 있는 전투기 중 하나 팬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전 성과 기록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전에 이제 참전을 해서 어모 작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상 공격, 그다음에 후방 차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후방 지역 뭐 이제 월맹이라든지 후방 지역 공격 임무도 했고 정찰기로 썼어요. 우리도 뭐 RF-4C라고 정찰기로 수고를 했는데 이런 게 있었고 당시에 미 해군의 부포가 미국이 40대를 그리고 공군이 107대를 격추를 시켜서 전체 미국이 격추 손실량의 70% 정도를 격추를 했고 반면에 이제 팬텀의 경우는 공중전에서 해군 7대, 공군이 33대 해서 40대. 그러니까 미국이 격추된 거에 비해서 적은 거죠, 훨씬. 따져보면 1대 한 3.67대 1. 어우, 차이 많이 나네요.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둬서 팬텀기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게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스트셀러 기종 2개 한번 붙여봐야죠. F4 팬텀 2대 그리고 뭐 만대 상팔대 미그 21. 이것도 어떻게 꼭 이렇게 또 싸움을 붙여야 이렇게 직성이 부리시면. 하여튼 뭐 그 흥정하고 싸움 붙여야 싸움도 붙이나? 일단은 우리가 그 냉전 옛날에 그 사고 방식 때문에 자꾸 이제 미국 쪽 물건이 또 좋은 것 같이 얘기하고 러시아, 소련 쪽은 뭐 후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실이 아니면 여러 번 얼굴 표정 보세요 지금. 원래 또 러시아 팬이시잖아요. 어제 러시아에서 월드컵 열리고 잘못 알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게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밝혀진 바 있고 일단 미그하고 이 팬텀 2하고 미그 20이라고 팬텀하고는 체급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아까 팬텀은 뭐 기본 중량이 13톤쯤 되고 이렇게 뭐 무기 다 달고 하면 28톤까지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미그 21은 기본 중량이 5.4톤이에요. 반도 안 되네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뭐 1대1로 뭐 몇 개를 격추시켰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슨 얘기고 좀 편향된 사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공중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선회하는 능력이 얼마나 작은 각으로 선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덩치가 훨씬 작지만 미그 21이 심지어는 베트남전 초기에 그 롤링 썬더 작전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팬텀이 굉장히 고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3세대 전투기였거든요. F4 팬텀이 팬텀2가. 근데 미그 21은커녕 2세대 전투기인 미그 19에게도 격추가 됩니다. 그러니 뭐 우월하다고 말할 수 3대 1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결과죠. 결과가 비교가 안 되겠고 무세한데 지금 하여튼 일반론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팬텀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이 추력이 강하다.
왜냐하면 크니까. 엔진이 무슨 엔진이 네, 네. 쌍발 두 개 아닙니까? 네, 네. 미그 21은 아니죠. 예, 단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정성 면에서 단발 엔진이면 쌍발은 사실 이제 엔진이 꺼지거나 아니면 피격됐을 때 비교하기 힘든 장점이 있어요. 두 개니까 예, 네, 하나가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네. 그래서 우리 공군에도 이제 전투기 도입사를 보면 과거에 이제 FX 1차 사업 때 우리 공군의 아니죠 미국의 이제 F-15하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하고 몇몇 전투기들이 경합을 했었는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군은 무조건 단발기는 싫어합니다. 예, 쌍발기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그 안정성 문제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비교하기 힘든 또 장점이 있는 거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실전 사례들 이런 거 봐도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피격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제 중동전 때 아니면 레바논 전투나 이런데 피격돼서 복귀한 것들을 보면 쌍발기였기 때문에 살아서 복귀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발 만든 사람도 좀 이상하네요. 말씀 그러니까 뭐 들어보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유명한 F-16도 단발이고 네. 뭐 단발기 중에서도 훌륭한 단발기. 물론 뭐 F-35도 단발이죠.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단발이 그렇게 단발이 뭐 엔진 고장나면 다 죽고 이런 거. 쌍발이 안정성도 있고 좋다면서요. 우리 그 파일럿 분들도 그렇고. 근데 뭐 35도 단발이에요. 16도 단발이고. 저는 하여튼 팩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면성이 있다는 거지. 그 살아서 돌아오셨다는 게 정말 쌍발이라 살아서 돌아온 건지 뭐 무슨 운이 좋은 건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쌍발이라고 해도 이게 엔진 붙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한쪽에 불 붙으면 금방 옮겨붙어서 다 터지거든요. 그럼 소용도 없고 단발의 경우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F-16, 35 얘기하셨는데 단발의 경우는 항속 거리가 사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엔진이 하나니까 네, 엔진이 하나고. 들 빨고 아닙니까? 휘발유도. 게다가 미그 21은 또 경량을 추구했잖아요. 소형 경량. 그러니까는 기동력을 또 추구하는 이런 기체였기 때문에 당연히 단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미국 해군의 우리 영화로 듣는 탑건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탑건이 되느냐. 아, 그쵸. 그쵸.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그쵸, 우리나라도 무슨 있고. 뭐 대위님, 소령님 뭐 하시더라고요. 예, 이 과정이 생겨난 것 자체가 미그 21의 기동력을 따라잡기 위한 어떤 파일럿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생겨날 정도로 이 미그 21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뭐 어떤 능력 이런 건 굉장한 것이죠. 네. 참고로 탑건의 주인공이 F-14 톰캣도 쌍발기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16 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 16 보면? 몰았으면 훨씬 잘하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러면 무장. 무장의 경우는 뭐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쵸, 크니까. 우선 아까 얘기했던 클래스가 체급이 다른 거예요. 팬텀이 헤비급이라면 뭐 미그 21은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라이트급보다는 약간 위, 라이트 웨이트급, 그 정도 하여튼 볼 수 있는데 무장 탑재량, 폭탄 미사일 탑재량 아까 팬텀 8톤이 넘는데 미그 21은 2, 3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종류라든지 미사일 자체의 성능 이런 것도 떨어진다 팬텀보다. 그래서 무슨 공중전 뭐 도구 파이팅 얘기했는데 베트남전의 경우는 도구 파이팅이 좀 됐죠. 그때는 그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있었지만 제대로 맞춘 미사일이 적을 정도로 미사일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까이서 근접 이 공중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먼 수십 킬로 밖에서 일단은 1차로 교전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레이더 유도 미사일, 뭐 스페로 같은 이런 미사일 성능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팬텀이 미그 21보다 우위에 있다. 이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지금 뭐 미그 21 팬텀 다 옛날 기종인데 뭐 지금의 공중전 양상을 가지고 비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요. 월남전 때 실제로 또 그 이후에 이제 정말 그 도그 파이팅이란 것이 현실적으로 늘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얘네들이 활동할 때는 사실 보면 문제는 F4 팬텀 2에는 기관총이 없어요. 기관총이 없어요. 그래요? 네, 미사일만 있는 거예요? 미사일만 있어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 군용기들의 패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도구 파이팅을 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또 옛날에 다 프로펠러기들이 하던 거잖아요. 기관총 쏘면서 쫓아가는 거. 이제는 다 미사일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총을 아예 빼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냥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진 건데 근데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고 나니까 도구 파이팅을 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관총이 없기 때문에 적을 쫓아가든가 해서 미사일을 쏴도 너무 가까운 상태에서 미사일을 쏘면 폭발하면서 자기도 위험할 수도 있거니와
미사일 사정거리라는 것도 뭐 5m 앞에 있는 기종을 미사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예. 사정거리 기술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제 뭘 공격할 수 때릴 수도 없고 공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들이 어떻게 이 팬텀기를 놀렸냐 미그 21이 적기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 F4가 나타나면 그 앞으로 미국이가 씩 갔어요. 바로 앞으로, 예. 바로 앞에 가서 놀리다가 가고 예, 총 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팬텀이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미그 21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동력도 엄청나게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쓱 가서 기관총 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는 어째서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뭐 1대 뭐 3.5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글쎄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미그 21이 아무래도 훨씬 또 유리한 현실에 맞는 그런 기종이 아니었던가. 예. 이게 어떻게 기관총 또는 뭐 기관포 이거를 왜 뺐을까요, 진짜 그거를? 저 도그파이트 이렇게 그 덩케르트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사실 이 팬텀 2의 레이더에는 진공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진공관 그거요. 예. 오디오에 예, 유리 뜨는 거. 전구 비슷한 거. 예, 비싼 거에만 들어있는. 예. 이게 미사일 유도하려면 레이더가 필요한데 당시에는 이제 반능동 방식이라고 하는 이 스페로 미사일을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레이더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 중에 이제 진공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트랜지스터나 다른 걸 쓰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근데 진공관이란 걸 써보신 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기타 치는 사람이라 진공관 앰프가 있어요. 기타 치세요? 네, 저는 예, 원래 직업이 그런 거였어요. 젊어서. 그래서 진공관 앰프는 진동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는 기관총을 다루면 이제 다다다다 쏘게 되면은 이 잔진동이 오잖아요. 예. 이 잔진동 때문에 진공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구경도 클 테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레이더가 고장이 나면 미사일을 쓸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과 기관총 중에 뭘 선택할 거냐는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 1950년대에 이 전투기들이 이제 그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교전하는 시대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쓸만해요. 쓸만했던 거예요. 효과가 컸던 거예요. 이제 뭐가 있었냐면 1958년도에 그 중국 대만 간에 이제 금문도 포격전이라는 게 있었고 그때 그 대만 해협 쪽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는데 우리 전에도 한번 다뤘던 그 세이버 대 미그 15 미국 전투기 공중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대만 공군은 F-86 세이버였고 그다음에 중공군은 미그 17이었는데 그때 세이버는 3대만 추락이 한 반면에 미그 17은 14대가 격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F-86 세이버의 주 무기가 뭐냐면 AIM-9이라는 그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적 엔진이나 이런 데 나오면 열을 추적해서 공격하는 본격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이 사이드 와인더인데 이거 봐라 이 미사일 대단하네. 그러니까 야 이제 그러면 이제 기관포 이런 고닥다리 무기는 필요 없겠다. 미사일 만능주의가 그때 이제 막 번진 건데 우리가 미사일 무기 발달사를 발전해서 쭉 길게 보면 항상 뭐 괜찮은 무기가 나오면 그거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거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 4차 중종전 때 이집트군이 이제 소련군의 이제 AT-3 사가란 대전차 미사일을 등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전차 몇백 대를 파괴합니다. 순식간에. 이것도 그럼 전차의 시즌 끝났다 그랬어요. 1973년인데 아직도 전차는 지상의 대표적인 지상군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 발달사를 보면 이게 오로운 러싱이 아닌데 하여튼 그런 타조가 그때 팽배했던 거죠. 그러면 또 잘못되면 다시 또 이렇게 또 다시 원위치 이것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요즘 그 기관포 또 기관총 계속 빠진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관포가 필요해서 그거를 그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모듈 비슷하게 부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장착한 경우가 있고 F4 2형의 경우는 고정적으로 그 안에 이제 20mm 발칸포를 탑재했습니다. 기관포를 탑재했고 우리 공군의 F4E도 마찬가지 이제 20mm 발칸포를 탑재한 형태가 들어와져 도입돼 있죠. 그래서 그 기관포 얘기가 그러면 뭐 F-22니 뭐 35 이런 것들은 다 기관포가 있나요? 기관포 있습니다. F-35의 경우도
기관포가 있고요. 이거는 미그기에서 배운 교훈이죠. 논의는 끝났군요. 네, 기가 자, 그래서 본게 오늘 편 봤습니다. 베스트셀러 전투기 F4 팬텀 2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오늘보다 더 화끈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래서 걱정. 한 6세대 전투기보다 화끈한 무기를 소개하려면 상당히 고민해. 다음 주. 근데 진짜 뭐 탱크에 무슨 기술이 멀티? 메타. 네. 아, 그런 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뭔지- 있어요. 투명 기술은 사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변의 거를 반사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고 있으면 이게 네. 정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하늘색하고 구름 같은 걸 색을 반사시켜서 그 속에 묻혀버리는 거죠.